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중세국어의 음운 변동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기 때는 현대국어의 음운 변동 현상 배웠었죠. 비음화나 유음화, 국외음화, 다양한 음운 변동 현상을 배우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셨나요? 조금 더 발음하기 쉽도록 뭔가 음운의 변동 현상들이 생겨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중세국어의 음운 변동의 경우는요, 현대국어보다는 발음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상대적으로 어려웠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좀 낯설다. 이렇게 발음을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의 음운 변동 모든 현상을 다루기에는 너무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돼요. 교과서에서도 좀 간단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는 지금 선생님이 쭉 이야기하는 부분의 범위 정도로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음조화. 모음조화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를 배울 때에도 어떤 특정한 성격의 모음끼리 잘 연결돼서 느껴지는 어떤 어휘의 독특한 맛,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말 자체를 그대로 보자면 모음끼리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즉 조화를 이루려면 잘 어울리는 애들, 서로를 잘 이렇게 맞춰가는 애들이 조화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음도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잘 어울리고 얘네들끼리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모음조화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런 건 현대국어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양성모음, 음성모음, 모음에 무슨 성격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양성모음이라고 하면요. 오, 아. 현대국어에서는 이 두 개를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중세국어에서는 아래야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아래야라는 모음은 모음 오와 아 중간쯤 되는 발음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오, 아가 다 양성모음이잖아요. 그러면 아래야도 양성모음의 성격을 갖고 있겠죠. 그 음성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우, 어, 요 세 개입니다. 그리고 중성모음, 양성과 음성의 중간쯤 되는 성격을 가진 모음이 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 나는 모음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라고 본다면 몇 개의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양성모음에 해당하는 걸로 우리가 종알종알 이런 걸 들 수 있고요. 음성모음은 중얼중얼, 뭔가 둘 다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 라는 것은 동일한데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종알종알 하면은 뭔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 어울리는 느낌인가요? 아니면은 아기랑 어린이가 더 어울리는 느낌인가요? 어린 아이의 발랄한 느낌과 더 잘 어울리죠. 그래서 양성모음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 오, 아 이런 게 사용이 됐는데 이런 건 좀 작고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좀 주관적이긴 할 수 있지만요. 대체적으로는 양성모음을 쓰면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봐요. 우리가 물이 보글보글 끓는다 라고 하는 거랑 부글부글 끓는다. 느낌 다르죠? 그래서 우리 속이 부글부글 끓어. 나 너무 화가 나. 라고 할 때 부글부글은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나 속이 보글보글 끓어.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좀 어둡고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에서 얘기할 땐 조금 큰 느낌의 부글부글이 또 더 잘 어울리죠. 그런 것에서 느껴보실 수 있어요. 콩콩과 쿵쿵 이것이 주는 느낌은 또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양성모음을 쓰게 되면 주로 작고 밝고 가벼운 느낌, 음성모음을 쓰게 되면 크고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요. 주로 이런 의성어, 의태어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고 여기에 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게 생각되고 새롭게 좀 내용을 익혀야 되는 부분일 수 있지만요. 어쨌거나 양성 모음은 무엇이고 음성 모음은 무엇이고 중성 모음이 무엇인지 이 범위 안에 있는 모음들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해 두면 얘네들 아주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모음 조화가 반영됐다는 것이 이 당시의 특징인데요. 부사격 조사 에를 먼저 예로 들어볼게요. 현대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 요거 하나로 다 되는 것을 중세 국어 시기에는 앞말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서 구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앞에 붙은 말이 양성인 경우 아까 이 아레야가 양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바랄이라는 단어는 현대 국어의 바다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어쨌든 이 바랄 했을 때 여기엔 아레야 양성 모음이 사용됐으니까 여기에 붙는 부사격 조사는 현대 국어처럼 요 모양이 아니라 양성 모음에는 요걸 사용합니다. 요 형태 자체가 양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게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바라레라는 우리 이 당시에 이어적기 했던 시기니까 바라레라고 표기가 되고 이거는 현대 국어의 뜻으로 보자면 바다에라는 뜻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무숨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요거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국어는 쓰다를 이렇게 쌍시옷을 쓰죠. 각자병서를 쓰는데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썼냐면 부스다 이렇게 비읍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숨이라고 하면 이 우에 주목을 해주시면 돼요. 우라고 하는 모음은 음성 모음이잖아요. 그러면 음성 모음을 사용합니다. 요 형태가 음성이죠. 어자가 들어간 조사 에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 국어와 요거는 사용이 동일하죠. 다만 현대 국어는 앞에 있는 말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중성인지 전혀 구별을 하지 않는다면 이 중세 국어 시기에는 굉장히 섬세하게 구별을 했죠. 그래서 부숨 여기에는 어가 들어간 형태의 에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되면 당시에는 이어적기, 연철을 했기 때문에 종성에 있는 받침이 뒤로 넘어가죠. 이어서 적게 되죠. 그래서 부숨의 엄밀히는 요거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했으니까 부숨에 이게 아니라 부숨머이 이런 식으로 읽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썼을 거고 현대 국어에서는 씀에 글씨를 씀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식의 사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부사격 조사 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중성까지도 구별을 합니다. 다른 건 보통은 양성과 음성을 두 개를 나누는 편인데요. 이 부사격 조사에서는 중성인 경우에는 하나 더 포함을 했어요. 앞에서 지금 중성 모음이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이라고 하는 모음이 쓰였죠. 중성 모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에라는 형태를 썼습니다. 이에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에 빠르게 이에가 연달아 발음이 되죠. 이에 그러니까 이의 형태를 갖고 있는 글자구나 라고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설이 이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죠. 그냥 붙여서 쓰면 설이 이에 똑같죠.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 설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너와 나의 사이, 누구누구와 누구의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전부 다 똑같이 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자리에 양성인지 음성인지 중성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피곤하게 구분을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목적격 조사 역시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구별지어서 썼는데요. 이 경우는 중성까지 따지진 않았어요. 현대 국어에서는 을과 를만 사용하죠. 그런데 이 중세 국어 시기에는 두 개씩 쌍이 있었어요. 양성 모음일 때는 아레아를 쓴 알과 랄.
그 음성 모음일 때는 현대국어랑 똑같이 을, 르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얘가 양성, 얘가 음성인 거죠. 그런데 현대국어로 오면 이 아래야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없어지면서 요 으 모음으로 모두 다 통합됐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목적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얘를 두 개를 놨어요. 왜냐하면 현대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현대국어에서도 이것이 앞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또 구별이 되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도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아래아가 찍혔죠. 아래아는 무슨 모음? 양성 모음. 양성 모음일 때는 알 또는 랄 요거를 써요.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도요. 이게 지금 도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때는 도작이라고 해서 기역 받침을 쓴 거예요. 근데 현대국어에서도요. 도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여기에는 을이라고 하는 조사를 쓰나요? 를이라는 조사를 쓰나요? 을, 요거를 사용하죠. 왜냐면 앞글자에 받침이 있으니까. 만약에 앞글자에 받침이 없으면 를, 이것을 사용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알과 랄 중에서는 알, 요걸 사용합니다. 왜냐면 앞에 글자에 지금 받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래야라고 하는 양성 모음이 사용됐으니까 알, 요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거는 표기를 할 때는 당대 이어적기를 했었기 때문에 도, 자, 기역이 뒤로 넘어가죠. 그래서 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죠. 뜻은 도, 적, 을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목적격 조사는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는 않게 을이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간 것인데 모음 조화를 고려하다 보니까 알이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받침이 없는 글자다. 같은 양성 모음인데 받침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라고 하는 글자의 이 모음은 오, 양성 모음이죠. 이 우를 따지지는 않아요.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모음을 따지시면 되는데요. 부모. 그럼 현대국어에서도요. 부모를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를 이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라고 하는 양성 모음이 사용됐으니까 아래야가 찍혀있는 양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부모를 이라고 표기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음성 모음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뜻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부듯 하고 읽겠죠. 비읍, 디귿. 요게 지금 합용병서 자음이고 어두의 소리가 2개 이상 나오는 요 어두 자음군, 자음의 물이라고 해서 어두 자음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거나 여기는 지금 음성 모음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을 또는 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종성의 받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 요걸 쓰면 되죠. 이때는 이어 적기, 연철을 했기 때문에 종성에 있는 받침 디귿이 뒤로 이어서 적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죠. 연달아 적는다, 이어 적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목적격 조사 을 요걸 사용한 건데 이어 적기 하니까 느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현대국어에서도 을, 이 당시에도 을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부티어. 뭔지 알 것 같죠? 부처, 불교의 부처. 이 분을 이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티어라고 했을 때 이 이어는 어하고 같은 계열이죠. 음성 모음입니다. 이럴 때는 를 중에 써야 되는데 티어라고 하는 글자에는 받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를 쓰면서 음성 모음이니까 이것도 역시 랄이 아니라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부처를 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에는 부티어를 이라고 했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관형격 조사를 살펴볼게요. 현대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양성 모음일 때 아래아래 찍었어요. 약간 발음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됐겠죠. 음성일 때는 현대랑 똑같이 의 요것을 사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야가
현대국어에 오면서 없어졌으니까 이게 의로 다 똑같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앞 글자가 태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는 양성 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상의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걸 태상의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는 태상의라는 뜻이고 관형격 조사가 이 당시에는 양성 모음에서 라는 형태가 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 여기도 여라고 하는 건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의가 합쳐지죠. 그래서 성현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보조사 은, 현대국어에서는 은, 는을 사용하는데 이것 역시 아까 앞에서 봤던 목적격 조사처럼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음성일 때는 그냥 똑같이 은, 는이 쓰인다면 양성일 때는 그 자리에 똑같이 아래 아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안난, 은는 요 형태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볼 거고요. 요것도 그럼 이렇게 2개씩 예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하늘이라고 했을 때 하늘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땅과 하늘 할 때 그 하늘. 여기 지금 아래아가 찍혀 있으니까 양성 모음. 여기 받침이 있으니까 안. 요 형태가 합쳐지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하, 날, 안. 이거네. 그러면 하, 나, 란.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요. 히읗 말음체현 또는 히읗 종성체현이라고 하는 것 가르쳐 드렸던 거 설명 기억나나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읗 종성체현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히읗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단어랑 결합할 때는 숨겨왔던 히읗을 짜잔 하고 드러내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히읗이 결합된 상태로 변화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뒤따르는 안이라고 하는 형태의 히읗이 옮겨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는 사실은 요게 결합이 된 거고 거기에 숨어있던 히읗이 끼어 들어가서 하, 날, 한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소는 양성 모음이죠. 그럼 여기에다가는 받침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소는 음매하고 운다 라고 얘기할 때 는이라고 하는 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선 는의 형태 중에 양성 모음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소난이라고 하지만 뜻은 소는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기계적으로 짜맞추듯이 계속 넣어주면 돼요. 여기 구름, 하늘에 떠있는 구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름이라고 얘기해서 우라고 하는 모음은 음성 모음이잖아요. 그럼 이 음성 모음에는 은과 는 중에 써야 된다면 룸 해서 받침이 있죠. 현대국어에서도 구름 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조사가 들어가고요. 그럼 이건 발음 나는 대로 쓰면 구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선 구름, 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여기 부티어를 똑같은 예로 들어줬는데요. 음성 모음이니까 여기에는 는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받침이 없으니까 는, 그리고 음성 모음이니까 또 아래아가 없는 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붙여 는이라고 현대국어에서는 쓰이게 될 겁니다. 마지막 여기 모음 조화의 마지막 사례. 명사형 어미에도 명사형 어미뿐만이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나 다양한 어미에도 다 모음 조화가 반영되는데 일단 그냥 어미의 대표격으로 명사형 어미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명사형 어미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또는 미음 요걸 사용하는데요. 요건 좀 생김새가 독특하게 양성 모음 뒤에서는 옴이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가 쓰였고요. 음성 모음에서는 이라고 하는 형태가 쓰였어요. 요거는 아래아를 찍어 넣으면서 구별하진 않기 때문에 다른 애랑 좀 생김새가 다르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아니하다 라는 말을 명사형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공부를 아니하다 라고 해도 되지만 내가 공부를 아니함은 게을러서다
또는 피곤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사형으로 말을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현대국어에서는 아니 하다 라는 말에 미음만 붙이면 명사형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옴 아니면 um을 붙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니하, 여기에 지금 아래아가 찍혔죠. 아래아는 양성모음이라고 했으니까 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니하옴 이럴 수도 있지만요. 이 경우 대체적으로는 요 아래아가 탈락을 해요. 그래서 탈락을 하면서 모음을 요거만 쓰게 되죠. 그래서 요 경우는 보통은 탈락을 하면서 모음끼리 지금 아니하옴 하면서 연달아 모음이 만나기 때문에 모음이 이제 하나는 탈락하고 다른 하나만 사용을 해서 아니 홈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아니 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쓰다 라는 단어가 현대국어에선 쓰다 쌍시옷을 쓰는데 여기서는 무스라고 하죠. 그래서 으는 여기서 음성 모음이에요. 이 경우 명사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요걸 쓰는 거죠.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도 쓰다라고 하는 게 기본형인데 내가 글씨를 쓰면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는지 확인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미음만 붙이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여기서는 um을 붙인 거죠. 여기는 역시 무슨 이렇게 됩니다. 모음 의가 탈락을 하는 거죠. 무슨이라는 형태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씀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모음 조화를 봤고요. 조금 설명이 길어졌지만 모음 조화가 오늘 하는 부분에선 제일 길어요. 나머지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두움 제약, 세 번째는 원순 모음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잘 볼게요. 어두움 제약은 일단 뭐냐면 말의 어떤 첫머리 소리에 제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 어떤 소리가 올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우리 니은, 디귿, 티읕 같은 경우에는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 현대국어에선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니, 냐, 녀, 뇨, 뉴 이런 것들은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니, 냐, 녀, 뇨, 뉴 또는 리, 리아, 리어, 리오, 류 이렇게 해서 너 지금 리양심이 있니?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어두움 제약에 의해서 너 나한테 지금 니르는 거야? 뭐 양심이 있어?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발음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두움 제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두움 제약이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에 주의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 니은이나 디귿이나 티읕이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게 현대국어와의 차이입니다. 현대국어와 지금 계속 다른 걸 보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두움 제약이 없었고요. 이게 좀 범위를 크게 얘기한 거라면 요거의 어떤 구체적인 음운 변동 현상으로 현대국어에서는 국의 음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즉 모음 이나 반모음이 앞에 디귿이나 티읕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디, 디아, 디어, 듀, 듀 또는 티, 티아, 티어, 튜, 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게 발음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에는 국의 음화 이게 적용이 되면서 이제 뭐 디, 디아, 디어, 티, 티아, 티어 이런 식의 발음을 하지 않는데요. 이 당시에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어두움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국의 음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들이 좀 나오게 되냐면요. 니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현대국어에선 이르다로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음 앞에 니은이 나오면 발음이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아유 이거 하지 마 하고 빼버려서 지금은 편하게 이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야 나한테 불만 있어? 닐러봐 닐러봐 엄마한테 다 닐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니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으니까. 또는 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죠.
현재에는 지다로 바뀌었어요. 꽃지다, 꽃이 지다 할 때 예전에는 꽃이 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꽃이 튀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 지금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현대에는 다 국외음화가 적용돼서 이 모음 앞에 디귿이 나오면 디디아 디어 듀 듀 발음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아 힘들어. 요거 제약을 걸어놔서 어두 이 앞에 디귿 같은 거 나오면 아유 하지마 딴 걸로 바꿔. 아예 없애거나 이렇게 아니면 좀 편하게 지읒으로 바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거 다 발음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아니면 힘들어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디다 이런 발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지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 제약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렇게 디다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뭐 사랑 고백을 해요. 그러면 아 나에게는 오직 너뿐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면 오직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모음 앞에 디귿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모음 앞에 디귿 나오는 거는 제약이 생겼어요. 이제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이렇게 바꾼 거죠. 그리고 국외음화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오직이 아니라 오직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날 막 천자문을 외울 때 하늘 천 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하늘 천 따지 이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천 같은 경우에는 천 이렇게 얘기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음 어렵죠? 이거는 뭐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 그리고 어두움 제약 현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에도 지시 표현 얘기했지만 저기 봐 저기에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디어 이그 디어 하고 발음을 했던 게 지금은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면서 저기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운 변동 현상은 발음을 더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했죠. 지금 어두움 제약이 현재는 생겼고 이 현재에는 또 국외음화도 적용이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니르다, 디다, 오딕, 뭐 티언, 기억이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발음하기가 쉬워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는 뭐냐면 여기에서 순이 입술이에요. 이건 둥글 원자. 그러면은 입술을 둥글게 약간 지금 입술 이상한데 입술을 둥글게 발음하는 게 원순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어떤 거냐면 오, 우, 왜, 오이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 발음해보면 입술이 둥글게 모아집니다. 원순 모음 화라는 것은 그러면 원래는 입술이 둥글게 오, 우, 왜, 오이로 발음되지 않던 걸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화자가 붙으면 뭐뭐뭐 화라고 하는 건 그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이윤정의 아이유화라고 하면 이윤정은 원래 이윤정인데 아이유처럼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좀 예뻐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즉 순음 입술 소리가 나는 게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자음 배우면서 얘기했는데 이런 소리 다음에서 비원순 모음이 그러니까 원순이 아닌 즉 오, 우, 오에 오이가 아닌 모음이 원순 모음 이런 게 포함된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원순 모음화라고 해요. 이거는 현대국어에서는 그래도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발음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비원순 모음으로 대표적인 게 으거든요. 으라고 읽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으라고 하면 지금 이가 살짝 보이면서 양쪽으로 입술이 하면서 딸려 올라가는 느낌? 입술이 굉장히 평평하게 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라고 하는 글자를 읽으려면요. 지금 물에서 미음은 순음이잖아요. 순음을 읽으려면 일단 미음을 발음할 때 입술끼리 서로 들러붙어요. 입술끼리 지금 미음을 발음하면서는 라고 하면서 일단 얘네끼리 쩍 들러붙었는데 그런 다음에 라고 발음하려면 저 앞에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입술 이상하게 그려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양쪽으로 쭉 입술이 딸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천천히 보면 미음부터 발음하고 을을 발음할 때 물 해서 입술이 모양이 모아졌다가
옆으로 평평하게 벌어지는 수고스러운 입술 변화 모양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유 번거롭다. 나 입을 많이 움직여야 되네. 라고 생각하는 발음이 물, 불, 풀, 뿔 이런 것들이에요. 발음하기 사실 쉽지도 않죠. 여러분들 지금 하면서 한번 영상을 보세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만약에 몰, 볼, 풀, 물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음하면 발음이 훨씬 쉬워져요.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물, 불, 풀 이라고 하면 발음이 조금 더 수고스럽게 입술이 여러 번 움직여야 되는데 몰, 볼, 폴, 물, 불, 풀 이라고 하면 입 모양이 아주 동그랗게 모여진 상태로 그 상태에서 그냥 소리를 내도 되거든요. 즉 원순 모음화로 발음하면 발음이 훨씬 쉽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음운 변동은 점차 쉽게 가는 거라면 중세국어 시기에는 어렵게 발음했다. 라는 걸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원순 모음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원순 모음화가 없었다. 즉 수는 무브프뿌 다음에서 비원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없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발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원순 모음화 적용 안 하면 너무 수고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중세국어 시기에도 후기에서 근대까지 막 이어져 가는 그 시기에는 점차 이 원순 모음화도 좀 무너지기 시작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원순 모음화가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쨌든 훈민정음이 창제되던 초기에는 아주 힘들게 원순 모음화 적용 안 하고 막 발음하는 글자들이 존재했어요. 예를 들면 물을 의미하는 거죠. water. 그리고 불, 이거는 불,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fire. 그리고 풀, 이런 것도 풀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 당시엔 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지금 뿔, 마귀에 이렇게 머리에 달려있을 뾰족뾰족한 그 뿔을 예전에는 스뿔이라고 하다가 뿔이 됐다가 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밥을 많이 푸다. 현재는 푸다라고 하는 거 이 당시엔 푸다라고 얘기했고요. 색이 붉다. 원래는 불다라고 바뀌었죠. 지금은 북. 이래서 우라고 하는 모음을 쓰는데 이 당시에는 색이 몹시 붉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기가 발견이 돼요. 얘네 전부 다 순음이죠. 순음은 입술 소리, 입술을 둥글게 하면서 여기서는 사실은 여기는 요것만 포함을 해야겠죠. 이런 소리들이 다 입술 둥글게 나는 소리라면 지금 이런 모음하고 만났을 때 너무 수고로워요. 입술을 라고 하면서 아주 양쪽으로 넓게 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오므라졌다가 벌려졌다, 오므라졌다가 벌려졌다.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는 그냥 오므라진 상태에서 그냥 발음해. 오 해서 포, 모, 포, 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전에는 수고스러워도 그냥 이렇게 발음해 라고 하면서 원순 모음화를 적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 썼던 음운 변동 현상, 지금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얘네들 꼭 기억해 주고요. 다음 시간엔 요거 바탕으로 문법 카드 게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카드 게임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어휘 부분 카드 게임 안 했잖아요. 그거까지 합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